안녕하세요.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신 40대 여성이시군요. 재료를 준비하면서 실화 사연을 듣는 것을 즐기시는군요. 그것이 일을 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고 피곤함을 잊게 해주는 재미있는 요소가 되는군요. 또한 사연은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여성분들과 나누며 웃기도 울리기도 하며 소통하고 있군요.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는군요.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바깥에서는 밝고 긍정적으로 보일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고추를 100개나 먹은 것처럼 답답함을 겪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군요.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며칠 전에 지나간 설명절 같은 날에는 특히 더 생각나는 것 같다고 하시는군요. 현재 운영하고 계신 돼지국밥집은 2대째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시어머님이 이 전통을 이어오셨고 여러분과 남편이 지금 이어받아 계속해서 운영하고 계시군요. 이 일은 여러분의 시어머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어렸을 적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시아버지가 사업으로 가진 재산을 탕진한 후 남기고 먹고 살려 하실 때 시작된 일이었군요. 처음에는 어려운 시기가 많았겠지만 자녀들과 함께 식구들을 먹이고 살리려는 애착으로 맛있는 음식을 개발해 오셨다는 이야기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레시피로 밥을 버려 먹고 살고 있어. 남편은 3형제 중 장남이고 나도 집에서 장녀로 태어났어. 우리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사귀기 시작했어. 결국 우리는 결혼했어. 20여 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도 남편과 함께 겪은 일들이 참 많았어. 어릴 때 남편이 몰래 소개팅을 나갔다가 걸린 적도 있었고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마지막 날에 복구하지 않을 거라고 했을 때 이를 달래며 보낸 적도 있었어. 군대에서 휴가가 끝나고 남편이 돌아오면서 술값 없으면 안 된다며 주는 술값도 많이 있었어. 그렇게 캬거리던 남편, 수염 있을 때는 제 지인들이 다 자식처럼 그랬어. 연애만 했어도 힘든데 결국 결혼까지 한 건 어쩌다 보니 그랬나 봐. 신혼여행 끝나고 나니 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 남편은 프로포즈할 때 손에 물 한 방울이 안 묻은 채로 결혼하자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말도 안 되게 바뀌었어. 팔에 있는 건 뭐야? 화상이야? 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건 뚝배기에 뛴 자국이야. 내가 서툴러서 그랬어? 아니, 지금은 결혼해서 살림을 배우는 애한테 식당에서 일 시키는 거야? 너가 그 집 식당에서 일하는 거 맞지? 그냥 바쁜 시간에 가서 도와주는 거야? 일 안 해? 응. 이걸 사. 너 시집 가서 식당 서빙이나 시키려는 줄 알아? 아, 엄마가 왜 그래? 그러게, 아무나 만나지 말라고 했지. 하필 국밥집 아들이랑 사귀어서. 진짜, 가끔 친정 엄마를 볼 때면 옷을 신경 써서 입어야 했어요. 팔뚝에 뚝배기 때문에 된 자국을 보이면 엄마가 속상해 하실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려고 긴팔을 입고 나가도 엄마에게 흉터를 드러내면 그날 헤어질 때까지 잔소리를 듣고 있어야 했고, 죄송한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어야 했어요. 맞을 때가 태반이었어요. 친정 엄마는 남편과 결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연애를 오래 한 만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셨고, 엄마 마음에는 썩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쩌겠어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고 결혼식 날 울리던 눈화장을 몇 번 바꾸고 그랬죠. 결혼했으니 이젠 제 역할을 잘 해야 했어. 그래서 신혼여행 끝나자마자 국밥집에서의 업무도 친절한 어머님의 가르침 아래 조용히 배우고 있었고 남편도 어머님의 지도를 받으며 매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며 서로의 업무가 달라 마감 후 대화하고 야식을 함께 먹는 등 일상을 함께 했다. 신혼부부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만의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아 2호점과 3호점을 열어 돈을 벌기 위한 공통된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했고 차근차근 어머님의 비법을 배우려 애썼어요. 남편은 3형제 중 둘째로 결혼했을 때 막내는 고등학생이었고 내 딸은 그의 형수로 도련님과 쉽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요.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진 형제들과 지낸 시간은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가며 행복한 일상을 유지했어요. 호기심 많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여자친구와 계속 사귀었다. 다투거나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해주니 어느새 그를 의지하는 모습이 되었다.
여자친구 때문에 기분 좋다가 나쁘다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여동생만 둘인 나에게 색다른 경험을 주었던 것 같다. 서로 성격은 다르지만 남에게 과하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이 된 것이 좋았다. 결혼한 후 임신하게 되었는데 가게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3개월 후에야 임신을 알게 되어 급하게 병원에 갔다. 의사가 이미 12주가 지났다며 놀라는 소리를 하자 그 자리에서 아들이라고 성별을 알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했더니 크게 반응은 없지만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다. 임신으로 인해 가게 일을 줄여주셨고 시계를 선물해주지 않았다. 세 번째 임신 중에도 국밥집을 운영하며 일한 나는 첫날부터 열심히 일했다. 임신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지 않은 나를 이해해준 어머니에게 감사했다. 주연의 아버지 제사에 그 종현이랑 가서 창 좀 봐와. 어머니는 가게 일이 바쁘신데도 집에서 제사를 다 모셨어. 1년의 명절을 포함해 제사가 7번이나 되었어. 제사가 있는 날에는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겨 일찍 들어가 제사 음식을 준비해. 제사를 지내는 시간도 정확히 12시에 맞춰서 지내셨어. 남편이 힘들다고 줄이자고 했지만 엄마는 고집을 굽히지 않으셨어. 우리가 다 잘 될 수 있는 것은 다 초상님 덕분이야. 하지만 우리 몸 편하자고 우리 마음대로 해서 잘 될까? 눈에 흙이 들어와도 결코 용납되지 않아. 엄마의 고집은 농담이 아니야. 너희들이 다 잘 되길 바라는 게 맞아. 창 좀 잘 봐와. 그럼 제사 시간을 약간 당겨서 하자. 다른 집들은 저녁 9시에 제사를 지낸다고 해. 그 시간이 지나면 초상님은 뭔가를 먹고 가실 텐데. 쓸데없는 소리야.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런 건 말이 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엄마, 조용히 해봐. 남편이 몇 번을 말해도 엄마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어. 말해도 고집을 부리셔서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고 하게 되었지. 어렵고 바쁜 삶 속에서 힘들었지만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1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매일 살아가면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흐른 건지 모르겠어요. 20대에 결혼해서 이제 40대가 되었는데 나이가 통째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가 45세가 되면서 아픈 곳이 없었지만 보람은 있었어요. 어머니가 맡았을 때보다 가게가 더 잘 되었고 2호점, 3호점을 내지 않았지만 확장을 해서 많은 손님이 왔어요. 그리고 제 부인 대신에 저도 아들 셋을 낳았는데 형제 사이에 오해가 좋을 수 없어요. 사내 자식들이라고 사고도 많이 치지만 그래도 서로 얼마나 함께 뭉쳐있는지를 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느껴져요. 어떤 일이 생기면 서로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도 되고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드신 시어머님이 가게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저와 부인이 운영하게 됐어요. 가게 운영에 대한 모든 결정은 우리가 했지만 돈 문제는 시어머님이 꼭 쥐고 있었어요. 힘이 빠지셔도 돼지국밥집에서 실세는 여전히 시어머님이셨어요. 둘째 아들은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막내 아들도 취직했는데 결혼을 조금 서둘렀어요. 대학 때 만난 여자친구와 속도 위반을 해서 아이가 생겨버렸거든요.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성격이 온순한 동서가 들어와서 함께 살았어요.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일으킨 건 두 번째 도련님이었고 원인은 그 도련님과 결혼해 집에 새로 들어온 아랫동서였어요. 그 도련님은 깔끔한 성격이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죠. 연애도 하지 않고 책이나 컴퓨터에만 빠져 살았어요. 그러던 중 어머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시자 혼자 살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혼자 살겠다는 건지요? 무슨 부족한 게 있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혼자가 편해서 그런 건가요? 사람이 편한 것만 따지며 살다가는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사나요? 혼신을 지내는 것도 순리가 없는 일이에요. 남자가 어른이 되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게 당연한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건지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행할 수 없어요. 내 자식들이 홀에서 삶을 보내는 걸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할 테니까 도와줄게요. 그런데 두 번째 도련님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저희 둘은 서로 양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기는 어려운 일이었고, 아직도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국으로는 그게 맞았어요. 연인이 생기니 젊은 상류층의 생각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는데 속에서 누구야? 아마 도련님인가요? 여자가 생겼어요? 진짜인가요? 결혼을 할까 봐요. 정말 잘 됐네요. 도련님, 축하드립니다. 정신을 차린 것 같네요.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회사 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만나보도록 하죠. 결혼은 아니더라도 연애를 하진 않을 것 같았던 도련님이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소식에 놀랐어요. 연애의 기운도 못 채워보고 있었는데 대체 언제 여자를 만나고 다니시는지.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고 해서 어머니 집 정리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급히 집안 정리를 하고 토요일 오후 도련님과 결혼 준비 중인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녀는 도련님보다 나이가 한참 많아 보이는데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답게 세련된 분장으로 오셨더군요. 형님님, 더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 보이는데 도련님과 같이 보이시네요. 괜찮으실까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결혼해서 함께 해야겠네요.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막내 동서보다 당연히 어리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모만으로도 나이가 어리게 보였어요. 결혼하게 되면 막내 동서보다는 손자식이 되겠지만 서로 부담스러울 것을 걱정했고요. 두 사람은 곧자리에 앉아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도련님보다 10살 어린 여자였어요. 역시나 막내 동서보다는 어리고 어려웠어요.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새침대기처럼 부끄러운 표정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성격이 부드러운 것 같았어요.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첫인상으로 보아도 둘째 도련님처럼 손쉽게 친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도련님이 인사를 한 뒤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 반년 뒤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머님은 드디어 아들 셋을 장가 보냈다며 이제 숙제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며 아버님의 사진을 보시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안타까운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나이를 넘긴 후에 아버님과 헤어진 후에 평생 혼자 살아가며 버텨온 어머님의 고난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손을 슬쩍 잡아드렸는데 어머님께서는 새로 와서 나이가 어리고 가사를 잘 알진 못하지만 네가 잘 알아서 가르쳐 줄 것이다. 좀 모자란 점이 있어도 잘 감싸주고 그렇게 해주렴. 걱정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속은 시원하지만 집안이 편안해야지.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한동안은 좀 어수선할지도 모르지만 적응하고 나면 다 괜찮을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된 것 같아 모르겠네. 너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어머니, 고맙다. 어머님과 얘기하면서 제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 며느리 셋이 잘 지내면 삼남매 사이도 좋고 가족들 모두 행복할 것 같았어. 내가 막내라서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권위만 내세울 생각은 없었어. 말로 다 설명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째 동서는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어. 동서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신부와 함께한 신혼여행 뒤부터였어. 동서는 여행지에서 사온 선물을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화장품이었어. 가격을 대강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걸 사온 게 아닌가 싶어 말했더니 동서는 웃으며 모든 이유를 다 이유했어. 선물 안 사오면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왔냐고 했더니 이거 비싸지 않아. 형제의 얼굴 주름이 많아. 피부 관리를 해야 해. 싸구려 화장품 쓰지 말고 고급 화장품을 써야 해. 돈 벌어서 다 뭐 해? 고 말했어. 너무 긴 영어 문장은 잘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한 문장씩 작성하거나 채팅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제공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왔어요. 향수저 왔어요. 우리가 늦었죠. 야근 때문에 둘째 왔니 일 때문에 그런 걸 어째요?
그 저녁은 먹었어 아직요? 어머님, 그럼 저녁부터 먹어라. 큰애야, 애들 밥 차려줘라네. 아니에요. 형수 음식 하신다고 바쁘신데 좀 이따가 제삿밥 먹을게요. 제사 지내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 12시까지 어떻게 있으려고? 자기야, 나 배고파. 아, 그래, 큰애 뭐 하니? 애들 밥 차려줘라. 네 어머님, 제서 있는 날 밤 9시에 와서는 배고프다면서 저녁상까지 받아먹는 둘째 도련님. 내외를 보며 제 속이 얼마나 부글거렸겠어요. 맞벌이는 뭐 자기만 하나요? 저도 맞벌이였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 애들 건사하고 식당 출근해서 마감까지. 하루 종일 종종거리면서 일하는데 식구들 밥도 제가 다 준비하고 제사 음식도 제 손으로 하고 그랬어요. 시댁 가게에서 일을 한다 뿐이지. 저도 엄연히 맞벌이 맞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제사 음식 전부를 다 준비해야 하고 누구는 달랑 못 만나서 차려주는 밥 먹고 제사 참석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시어머님이 뭐라 안 하셔서 제가 더 속이 상하긴 했지만 어린 나이도 아닌데 알아서 눈치껏 해야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뺀질뺀질거리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건지. 게다가 명절에도 오후 늦지막히 와서는 음식하는 척만 하고 몇 시간 앉아있다가 밤에 자기 힘들다면서 자기들 집으로 가버리고 그랬어요. 저희 삼형제 다들 시어머님 집과 가까이 살았거든요. 저랑 막내 동생은 어머님이 명절날 혼자 자야 할 것 같다 생각돼서 시댁에서 자고 아침 일찍 제사 준비를 했는데 둘째, 동생은 잠자리 바뀌면 못 잔다면서 집에 가서 잤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일찍 오면 될 텐데 음식 준비 끝나고 상차림을 할 때 돼서야 와서는 제사 지내고 곧장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 저랑 막내 동생 입장에선 둘째, 동생이 이쁘게 보이겠죠.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님 생신상 한 번을 안 차리는 둘째, 동생이 시간이 흐를수록 미워졌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는 짓이 매번 뺀질뺀질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니 좋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어머님은 또 결혼 안 하고 평생 노총각으로 살 뻔한 둘째, 아들 구해줬다고 고마워하시며 은근히 감사하시기까지 하셨어요. 물론 그런 어머님을 보며 저는 서운함을 느꼈고 요즘 어머님 보면 딴 사람 같아 어쩜 둘째 동생한테는 그렇게 관대하신지 몰라 당신이 이해해 둘째 장가 안 간다고 어머님이 걱정 많이 하셨잖아. 재수 씨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면 또 다른 변화가 있겠지요. 어린아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식당에서 임신하고 일을 다 했다고 알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지만 화를 내도 그렇다고 해야죠. 당신만 상처받는 것은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눈치 없이 자꾸 이래 말하는 남편은 제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저 집이 조용한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내 마음 상하든 말든 참으라고만 했죠. 결국 시집 왔다고 착잡해서 이해하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3명이면 3명 다 자식 양육을 해야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속상한 것을 시댁 식구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우는데 이것은 눈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 제 마음을 파헤쳐서 말해버리는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도 설명절이었는데 음식하는 날 오후에 갑자기 왔대요. 어머님이 뭔가 말을 안 하시면 나도 뭔가 말씀을 해야겠다 싶어 다음부터는 일찍 와 달라고 했죠. 그리고 거들지 않는다면 약간의 일을 시켜봤더니 도련님한테 뒷담화를 했더라고요. 우연히 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여보, 손목이 아프다. 왜 음식을 해야 되는 거야? 형수님과 제수님도 하는데 당신도 해야지. 내가 왜 집에서는 음식을 한 번도 안 해봤냐면 너가 한많이 힘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도와줄게. 형님이 너무한 것 같아. 아니, 어머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왜 자꾸 나 시키는 거야? 진짜 이상해. 말 조심해. 형수님이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듣기 싫지만 성격이 진짜 이상한 여자야.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 나한테 자꾸 시비 걸고 어머님이 나 예뻐하시니까 질투하는 것 같아. 어쨌든 나는 그 여자 싫어. 듣자 하니까 가만히 못 있겠더라. 가만히 있으니 진짜 가마떼기로 알고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어.
시댁에 올 때마다 도련님이 혼자 덜렁 오면서 달래서 데리고 오겠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기만 했어.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말싸움이라 좀 지나면 다시 오겠지 했는데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도 오지를 않았어. 생각보다 동서의 고집이 길어지자 처음에는 동서를 욕하던 시어머니가 제 탓을 하기 시작했고 삼형제 모두 나를 별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 상황이 그 정도로 되자 나는 억울함과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화병이 나버렸어. 가게고 뭐고 다 놔버리고 집에 몸만 누워버렸어. 남편이 나를 달래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마음이 상해서 남편도 꼴보기 싫어졌어. 가게 때문에 동창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마음을 먹고 결심한 나, 결혼 후 처음 참석하는 동창 모임. 남편의 부재로 가게 불안했지만 동창 모임에서 재미를 느꼈어. 다가올 때 배가 아파 식당에 들렀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배가 많이 아파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야 했어요. 근처를 둘러보다가 호텔이 보였어요. 급히 거기로 가서 화장실을 찾았어요. 화장실을 이용한 뒤 로비로 나왔는데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이 동서였어요. 근데 함께 있던 남자가 도련님이 아니었어요. 이상한 상황이어서 지켜보다 보니 둘은 호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더라고요. 급하게 뛰쳐다봤더니 객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어요. 동서랑 낯선 남자가 호텔에 뭐 하는 건지요. 곧바로 도련님한테 전화했어요. 도련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동서 도련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미안하지만 도련님은 출장을 가셨어요. 대구로 출장을 가셨으니까 걱정했어요. 그때 동서가 호텔에서 남자와 함께 객실로 들어가는 걸 봤대요. 남자가 도련님이 아니라고요. 도련님이 호텔로 왔지만 동서는 전화를 안 받았대요. 도련님이 창피해해서 집에 가라라고 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놀란 모습 때문에 신경이 쓰였지만 함께 있기 싫다고 느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도련님께서 전화하셔서 동서가 바람 피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상간남과 호텔에 함께 갔다가 그 다음 날 아침 로비에서 만났어요. 동서는 어떻게 이렇게 되셨나요? 대단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기분 전환은 어떠세요? 그 남자와 이혼하자고 제안했는데 동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형수님께 매너를 갖춰 이혼 소송을 걸겠습니다. 동서는 불륜을 저질리고도 후회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도련님은 혼자 처리하겠다며 안심시켰어요. 소심한 성격이고 남에게 속마음 잘 털지 않는데 도련님은 어떻게 향했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할지 걱정이 돼요. 도련님은 이혼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 걸까요? 들어갔다. 다른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던 그녀. 그녀는 자신의 때가 되면 알려줄 것이라며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고 걱정을 안고 마음으로만 도와준다. 그녀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기다렸다. 한동안 방황했던 그녀도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바쁘게 업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가 가게 살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없는 동안 직원들이 힘들었다고 했지만 잘했다고 환영받았다.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직원들 대부분이 여자였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았다. 다들 시댁이나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다고 하면서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달래주었고 일탈을 한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알아달라는 지루한 부탁을 해보았지만 실제로는 그것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몰랐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녀를 부드럽게 대해주고 용돈도 챙겨주며 마음을 풀어주니 기분이 나아졌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챙기고 있을 때 한 남자와 여자 손님이 들어왔다. 직원이 손님을 맞아주고 돼지국밥을 주문하였다. 요리를 담아 가져다 주던 중 갑자기 여자 손님이 그녀를 알아보고 있었다. 체했어요. 나 현숙이 아니니네 나야 나 정현이 나 정현 어머 이게 웬일이야? 너 정현이구나 어머 너무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나고 너 그대로야? 아니야.
애를 낳고 산다고 살도 많이 알았어. 나 어떻게 너를 알아봤어? 나는 너를 전혀 모르겠다. 왜 못 알아봐? 당연히 알아보지. 내가 나한테 보통 친구니? 그래. 아, 이렇게 만나서 진짜 반갑다. 아, 여긴 내 남편. 안녕하세요. 정현이의 친구예요. 네, 안녕하세요. 헤어진 지 30년이 된 어릴 때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지 저를 다 알아보더라고요. 어릴 때 저희 옆집에 살던 친구였는데 할머니랑 같이 살던 친구였어요. 부모님은 도시에서 일하러 가셔서 자주 못 보고 그랬는데 저랑 친해서 우리 집에서 자주 놀았거든요. 할머니랑 지내는 친구가 안 됐다고 저희 부모님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학교 준비물도 챙겨주시고 그랬어요. 정말 친하게 지내서 같이 잘 때도 많았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사를 가는 바람에 헤어지게 됐죠. 친구는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고 다니는 폼이 대단했어요. 화장도 곱게 하고 긴 머리에 정장 차림을 하고 있으니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친구가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타서 테이블에 앉았어요. 잠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뒤돌아보니 두 번째 아들 도련님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어떤 사정이시죠? 아마 김 부장님이 밥 먹으러 오셨을 거예요. 두 분 사이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왔어요. 아, 여기는 우리 어머님 가게이고요. 이분은 제 형수고요. 형수님이 이번에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세요. 어떤 우연인지 다 있어요.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내 친구랑 아는 사이야. 우연한 일이다. 희한하네. 정말 우려는 일이야? 이렇게 인연이 연결되니 정말 별일이야? 정말로 신기했어. 그래서 죄 짓는 게 좋겠다 싶더라. 사람들이 다 연결되니 죄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 친구가 일이 생겼다며 급히 일어섰고 아쉽지만 다음에 보겠다고 헤어졌어. 친구를 보내고 도련님을 살펴보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였어요. 밥도 제대로 먹은 것 같지 않았고 피부가 창백해 보였어. 도련님, 음식을 조금 드셨나요? 국밥 한 그릇 차려 드릴까요? 오늘 월차를 쓰고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오는 길이에요. 뭔가 소송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던데 제가 소송 너무 성급하게 걸었나 봐요. 증거가 불충분해서 아니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도련님이 봤다면서요. 같이 있는 거 봤다는 거지. 호텔방 안에 있는 거는 본 적이 없어서. 어머,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증거가 불충분해서 불리하다는 말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불효시 같은 게 다 손 다 써서 문자 내용이나 사진 같은 건 다 삭제하고 시침이 뗄 수 있어요. 도련님이 괴로워서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고 자기 명의로 집이면서 집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어요. 잘못한 사람은 두 발 뻗고 자고 당한 사람이 왜 찬바람 쐬면서 밖을 돌아야 하는지 도저히 분통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어요. 도련님이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제가 나섰어요. 다음 날 옷을 차려입고 도련님 회사로 갔어요. 물론 둘이 같은 회사 다니니 동서고 마주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건물 로비에서 바로 만나게 됐거든요. 형님, 여기 웬일이세요? 누가네, 형님이야. 나네, 형님 아니야. 불륜여자처럼 행동한 적이 없어요. 말씀이 좀 과하지 않나요? 지나치지 마세요. 남편이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지나친 말입니다. 가족으로 지내는 동안 참아왔지만 헤어지게 된 것이 그만큼 참다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말했어요. 옷이 어떻게 돼요? 내 옷이 어떤 문제가 되죠? 아찔하게 만나려고 온 건데 창피해서 나가세요. 밖에서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너희 사장을 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비켜주세요. 형님은 왜 우리 사장님을 만나려고 하나요? 만나서 할 말이 많아 보이네요.
직원 윤리에 대해 사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사장님이 여러분 같은 여자를 어떻게 대해주실지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상대하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빠져나가세요. 너희 여자가 여자라고 했잖아요. 다 말했다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로 친구와 조용히 대화하러 갔었는데 불량한 행동이 계속 도발하니까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너 미쳤어. 놔, 노랗게 말하지 마세요. 네, 난 미쳤어요. 내가 우리 도련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우리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아니, 못 참겠어. 너도 당해봐. 아이씨. 너무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다친 곳이 있으니까? 우리 도련님은 가슴 깊은 곳이 아팠는데 너도 아프겠지. 양손으로 그 긴 머리를 휘어감고 팔뚝 힘껏 흔들면서 그 아픔을 해소하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아파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곧 도련님이 나타났지. 너를 흔들고 있던 게 거의 떼어내려고 했는데 손에 많은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어. 형수님, 여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을 때 도련님은 동정심을 키우려면 아픔을 강조했어. 하지만 도련님은 너를 보기만 하고 말을 안 했지.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갔어. 미안해. 오늘 정현이랑 만나러 왔더니 우연히 마주쳤어. 미안해. 라고 사과했는데 도련님은 손가락 다 아프냐? 괜찮아? 라고 물었어. 괜찮아요. 괜찮아. 걱정 마셈. 오늘은 집에 가세요. 결국 우리는 친구도 못 만나고 집에 돌아왔어. 집으로 오는 길에 그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집에 도착해서 한가롭게 있던 그날 밤, 도련님이 이혼 이야기를 했어.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기로 결정한 거래. 시어머니는 놀라서 식은땀을 흘리셨고, 막내 도련님 부부는 그럴 줄 알았던 것 같다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했어요. 저도 안 맞는 사람은 이혼하는 것이 맞다 싶었고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큰 문제라고 범죄도 아닌데 결혼했다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식이 없어서 그나마 운이 좋았다 싶었어요. 도련님은 결국 이혼을 했어요. 부인은 이혼하지 말자고 했지만 바람을 피우며 외도를 저질렀던 남자가 나타나서 매달리는 바람에 결국 이혼 소송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인 사장을 만나서 바람난 일과 그 여자를 다 말했더니 그 친구가 화를 내며 그 여자를 베어버렸어요. 아차, 물론 바람을 피워도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친구가 남편의 외도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알게 된 순간부터 그 여자를 직원으로 쓸 수 없다며 베어버렸어요. 제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친구가 그렇게 한몫 지었다더라고요. 도련님이 이혼한 후 가정이 재조화를 이룬 것 같아요. 홀로 남았던 도련님이 가족을 위해 마음을 다지는 모습이 보여서 어느 정도 홀로 있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란 게 보였고요. 어머님은 그 일을 겪고 이제는 신경 쓰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통장을 넘겨주시면서 가게 운영을 완전히 맡겨주셨어요. 그 결과로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제게 좋은 일만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저를 괴롭히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그녀는 겁도 없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고객을 흉내내며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느냐, 맛이 있느냐 없느냐 하며 방해를 하더니 주방에 있던 제가 돼지 뼈를 우려 만든 국물을 한 그릇 퍼들고 그녀를 쫓아냈어요. 이곳이 어디예요? 왜 국밥을 먹으러 왔는데 오면 안 돼요? 이 국물 한 그릇에 묻혀봐야 제정신 차릴 텐데. 그걸 나에게 뿌린다고 미쳤어요? 내가 미친 것 같아요. 당장 나가주세요. 그러자 그녀는 어머나 무식한 여자 같네요. 그래, 나 무식하다. 어쩔 수 없지요. 하며 나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게를 떠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웃겨 보였어요. 정말로 국물을 뿌릴 생각은 없었지만 충분히 놀라게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 이후로 그 여자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이제는 차가운 겨울이 아주 많이 왔어요. 가스비와 전기세 때문에 가게 운영은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도 손님들 덕분에 힘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추운 날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드시면서 에너지를 얻으세요. 감사합니다.